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이슈가 정말 많았는데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그리고 바른미래당 분당까지 그에 대한 우리 여론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론 소식을 가득 안고 날아오는 여론요정 뚱커벨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을 만나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오늘 반드시 알아야 될 경제뉴스 이인철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경제박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내년부터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에 대해서 보완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고대로 계도기간 1년 주겠다. 또 특별 연장 근로도 확대한다. 이런 얘기인데 맞습니다. 민주노총에서 상당히 지금 반발이 심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정기국회가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52시간제 관련 탄력근로제 관련법 통과가 무산이 됐습니다. 네. 정부가 일단 산업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자체 보완 대책을 확정 발표했는데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고했던 대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 52시간 시행은 하되 1년 정도 계도 기간을 주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위반해도 처벌하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네. 두 번째가 이제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 연장 근로의 인하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자연재해나 재난 등의 경우에만 특별 연장 근로가 가능했다면 내년부터는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와 같은 경영상의 사유가 추가가 됩니다. 이 특별 연장 근로 요건 확대는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대기업에도 이제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건데요. 이러자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용부가 시행규칙 개정에 나서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라는 거고요. 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정부 주도의 모든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는 것도 이제 검토하고 총 파업까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제 주 52시간 근무 예외 관련해서 원래 고용노동부 장관의 또 허가를 받아서 허용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을 사업주의 경영상 판단에 의해서도 하게 됐다.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민주노총이 계속해서 주 52시간제 근본 취지를 훼손했다라고 지적하는 대목이고 네. 이렇게 되면 업무상 이익 특히나 이제 갑자기 기계 고장 나서 수리해야 됩니다. 아니면 대량 리콜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연장 근무해야 됩니다. 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사유를 들 수 있기 때문에 경영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완화된 법안이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개악이다라고 이제 비평하라는 대목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융통성 있는 그런 규정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그리고요. 현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 공직자들이 보유한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랐다. 이게 경실련에서 나온 얘기죠? 맞습니다. 청와대가 좀 궁지에 몰리는 양상입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이 현 정부 출범 이후에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한 1급 이상 전 현직 공무원 76명 가운데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라고 신고한 65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재산 변동 상황을 분석했는데요. 현 정부 3년 동안 무려 40%가 올랐다라는 거고 1인당 평균 부동산 자산 규모가 11억 4천만 원, 한 사람당 3억 2천만 원씩 집값이 올랐다라는 내용입니다. 상승률 1위는 현 정부의 부동산 컨트롤 타워입니다. 김수현 정책실장 소양 과천의 아파트가 2017년만 하더라도 9억 원이었는데 네. 최근에 19억 4천만 원. 상승률이 116%입니다. 네. 2배 이상 올랐고요. 그렇군요. 또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라던 장하선 정책실장도 송파구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10억 원 이상 뛰었습니다. 네. 청와대 비서실 출신의 공직자 가운데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18명, 전체 37%였고 3주택 이상자가 전체 10%로 나타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실련은 현 정부가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느냐.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불로소득주도 성장이다라고 이제 폄하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방식을 좀 바꿔라. 지금은 공시지가라고 있는데 공시지가에다가 이제 이 시세까지 모두 기재해달라. 그러면서 이 집값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사실 바뀌었어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신고하던 거를 이제 시가대로 또 반영해서 신고하는 걸로 바뀌기로 했는데 문제는 이거 같아요. 공시지가도 사실은 많이 올랐고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원래 부동산을 보유했던 사람들의 재산이 어쨌든 증가하는 방식으로 결국 해명을 표현이 될 그렇게 수밖에 해야 없죠. 되는데 예. 청와대 해명은 좀 달라요. 어떻게 합니까? 소수를 일반화 전체로 확대해서 가지 말아라라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정부하고 청와대가 부동산 때문에 궁지에 굉장히 몰리고 있는데 시민단체가 지금 사면타예요. 처음에는 현 정부 들어서 땅값이 2,000조 원.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다라고 주장을 했죠. 두 번째가 현 정부 3년 동안 서울 집값은 평균 40% 넘게 올랐다라고 하니까 국토부가 바로 반박을 했거든요. 그렇죠. 아니다. 10%밖에 안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다 이 청와대 고위공직자까지 부동산 폭등의 수혜자다라는 자료까지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공식적인 대응은 아니에요. 그러나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말을 통해서 이를 부인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소수를 일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해명인데 이 얘기는 그러면 오른 사람은 소수고 대부분이 떨어졌거나 안정됐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나 65명 일일이 따져봐도 떨어진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도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팩트 체크가 필요해 보이지만 네. 굉장히 좀 허술한 해명이어서 오히려 잡음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국민과 대화하면서 부동산만은 내가 그래도 잡고 있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 대화 이후에 오히려 지금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내년에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2자릿수 인상 오를 것이다.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네. 3,400만 명이에요. 이 손해율이 너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30% 육박을 하고 있어요. 받는 돈이 100원이라면 내주는 돈이 13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완전 손해군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로 인해서 이용 자체가 늘었어요. 병원 자체 이용하는 분들이 네. 그리고 비급여 항목 과잉 진료가 또 급증하고 있다.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네. 이처럼 이제 실손보험 손해율이 치솟으니까 그러면 더 이상 정부가 이제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다. 대대적인 이제 보험체계 개편 작업에 착수를 했는데 네. 그러면 실손보험도 자동차 보험처럼 할인 할증 제도를 좀 도입하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 가입자가 받는 의료 서비스가 양이 많으면 보험료도 자연스럽게 오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표면적으로 보험사들은 지금 이 자율적으로 손해율을 좀 반영해서 올릴 네. 수 있도록 허가하겠다라는 이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보험업계에서는 봐라. 지금 손해율이 30% 넘게 올랐으니 당연히 최대한 20% 가까이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융당국의 입장은 뭐냐. 야 이거는 지금 실손보험 가입자들한테 전가하는 게 아니라 네. 구체적으로 자구안을 좀 먼저 내놔라라는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약간 조율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2자릿수 인상은 불가피한 게 아니냐라는 이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보험업계 운영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금융감독 당국은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율이 워낙 높다라는 건 인상은 좀 불가피한 측면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네, 이번 주 우리 사회가 어떤 이슈에 반응하고 어떤 이슈에 열광했는지 우리 사회 여론을 알기 쉽게 분석해주는 출발새 아침의 여론 택배 요정 뚱커벨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항상 느끼는 건데요. 네. 우리 뚱커벨의 시그널 뮤직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뚱커벨하고 좀 안 맞는다. 이 배경음악이 예전에 그 스머프. 아, 네. 스머프 배경음악이었어요, 네, 이게? 그건 아니고요. 그때를 연상하는 듯한 또 추억이 소환되기도 하고. 네. 일단 뚱커벨을 다른 방송에서 너무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아, 그래요? 이 명칭을. 오. 우리가 원조인데. 네. 그럼 가서 얘기를 하셔야죠. 저작권이 있다. 그래서 이걸 뭐 그냥 말을 해서 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내용 증명을 제가 보내겠습니다. 내용 증명인데 뭐 가처분, 사용범주 가처분 소속이라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선 이제 현안 주요 이슈 관련해서 한번 얘기 나눠볼 텐데요. 20대 국회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결국에는 최악의 모습을 보이고 국회의장은 병원으로 실려가는 그런 불상사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국민들 생각은 어떻게 나타났나요? 네. 뭐 이거는 20대 국회와 관련된 평가 아니겠습니까? 네.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20대 국회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떤 점수를 줬을까요? 몇 점을 줬을까요? 저 같으면 사실 점수 주고 싶지 않지만 한 20점 정도요? 너무 박한가요? 제가? 거의 비슷했는데 그보다도 못한 점수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이고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이고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 4.5%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20대 국회가 정말 잘했어야 되는 것이 20대 국회가 그냥 국정감사 잘 못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아주 지금 여러 가지 꼬여 있다. 이런 것만 이야기하시는데 탄핵 국회였거든요. 그렇죠. 그런 만큼 어떤 국회보다도 잘했어야 되는데 이 국회에 대한 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에 18점이었습니다. 18점이요? 네. 오. 정확하게는 18.6점. 그렇군요.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잘 못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거의 뭐 80% 10명 중 8명이 가깝습니다. 77.8%. 네. 잘했다는 긍정평가는 고작 12.7%였습니다. 아, 잘했다는 평가가 있긴 있군요. 있긴 있습니다. 네. 참 마음이 넓으신 분들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아니, 물론 뭐 다 못한 건 아닐 겁니다. 그래요? 뭐 그중에는 뭘 잘했을까요? 또 그러면? 노력을 했던 돋보였던 국회의원도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치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서 아직 통과 못 되고 있는 유치원 3법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또 어린이 안전 법안을 위해서 노력했던 국회의원들은 분명히 우리가 이 부각되어야 되고 또 네.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그러니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어쨌든 뭐 표결이든 합의든 뭐 처리해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얘기는 합니다만은 네. 512조가 넘는 이 슈퍼 예산안 네. 이게 사실 부수법안 처리도 안 되고 그냥 졸속으로 통과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뭐 댓글도 그렇고 또 빅데이터 분석도 그렇고 관련해 보면 뭐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이 표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감정 분석을 하든지 연관어도 부정적인 이 내용들이 많이 또 연관돼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예산안이 첫 번째로는 약속을 못 지켰다는 겁니다. 아. 충분히 수기하고 또 그것이 이 국민들의 여론이 잘 반영돼서 돼야 되는데 오히려 지역구의 선심성 예산, 쪽지 예산이 올해도 판을 쳤다는 것이고 통과되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것이 적법 절차에 의한 것이긴 했는데 또 여야 간에 얼마나 공방이 컸습니까? 심지어는 네. 국회의장에 대해서 인신성 공격까지 나왔고 날치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또 더 풀어나가야 될 것이 있겠지만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해마다 우리가 이런 홍역을 치러야 되느냐. 그리고 언제까지 국민을 위한 예산이라 해야 되지 또 내년 선거를 의식한 그런 SOC 예산이 또 많았다. 이런 평가까지 받는 만큼 이게 과연 국민을 위한 건지 아니면 국회의원 자신들을 위한 것인지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뭐 어제 제가 어떤 국회의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네. 예산안 통과 관련해서 뭐 당대 당으로서 싸우는 거는 맞지만 본인의 지역구에 가서는 또 나 때문에 우리 구 예산이 이렇게 높아졌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자신의 업적으로 돌리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12월에 그 독특한 풍경 하나가 진풍경인데 네. 보통 이제 연말 인사들 하죠. 연말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때 또 정치권에서는
와 내가 이렇게 예산을 따냈다. 그렇죠. 나 잘했다. 이걸 네, 또 알려야 이런 되잖아요. 예. 자랑 홍보 문자가 엄청나게 또 홍수를 이룹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우리 지역구 의원님은 왜 안 보내시는지 참. 제가 어느 분이라고 특별히 지적하진 않겠습니다. 네, 듣고 네. 계시다면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아, 그리고요. 그러면 이제 여론을 한번 종합해 보면 그래도 네. 어떤 정당이 조금이라도 뭐 더 잘했다, 더 못했다 이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도 이 20대 국회를 평가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해드렸는데 뭐 네. 고작 18.6점. 에게 이건 정말 이 평가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수치스러운 점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체적인 것은 이런 꼴등이 없죠, 사실. 네. 뭐 정당이 어느 쪽이 더 잘못했냐 물어본 여론조사 결과는 있습니다. 아, 근데 그래요? 이제 예. 그걸 뭐 수치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단식 투쟁까지는 어느 정도 자유한국당의 강한 또 반응 이렇게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나오면서 많은 민생 법안들이 외면됐잖아요. 특히 어린이 안전법안 관련해서는 이미 3년 전에 올라가 있는 법안 자체도 통과가 안 되고 계속 법사위 또 본회의 가까스로 통과가 되지 네, 않았으면 네. 극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이 쏟아졌었습니다. 그런 만큼 뭐 한교안 대표도 상당히 난망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단식 투쟁으로 보수층이 결집되고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그래도 올라가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는데 필리버스터가 등장하면서 지지율이 오히려 빠져나가는 중도층의 비판이 쏟아지면서 민생 법안 외면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사퇴하기 직전까지도 민생 법안은 우리가 통과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겨우 가까스로 몇 개만 통과되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 많은 비판이 뭐 더불어민주당은 또 여야 이 협의회에서 여당으로서 책임감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좀 심했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일단 민주당한테는 너무 끌려다니고 있다. 그리고 좀 너무 협의를 안 한다. 이런 비판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한국당에 대해서는 계속 너무 발목만 잡는다. 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당별 평가나 여론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네. 이건 여담입니다마는 이제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이런 곳에서요. 그 정당 과 관련된 어떤 여론조사 발표를 하실 때 항상 네. 우리 뚱커벨님께서도 막 기계적으로 뭐 몇 퍼센트 조사 어쩌고 개요를, 이런 네, 얘기를 네.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혹여라도 이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면 A하고 B하고 간에 뭐 A 정당과 B 정당 간에 뭐 선호도라든가 뭐 이런 것이 어떤 식으로 높게 나타났다, 낮게 나타났다 이런 얘기 할 때 네. 오차 범위 내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차 범위 내에서 조금 높습니다. 낮습니다. 이 말, 그 오차 범위 내라는 말을 안 하면요 걸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뚱커벨도 신중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이제 더 이상 파격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고 아. 네, 이름은 뚱커벨 상당히 또 파격적인 이름인데 표현만큼은 굉장히 신중하게 할 수밖에. 근데 좀 비겁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건 아닌가요? 그렇다고 해서 비겁하다 욕하지 마십시오. 네, 뭐 예. 유행가의 농담입니다, 가사인데 농담. 예, 예.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왜 네. 이걸 소개를 해드리냐. 어떤 경우에는 뚱커벨이 막 조사 개요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읽어나가는데 네, 뭐 들리지도 않아요. 방송 시간에 많은 시간을 또 이게 잡아먹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제 그런 시도를 하는 건데 이게 박근혜 정부도 생겨났습니다. 그때 여론조사가 이 여론을 잘못 이끄는 경우가 없어야 된다. 그렇다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조사 개요를 알릴 수밖에 없도록 네. 심지어는 질문까지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글쎄 제가 찾아본 바로는 외국의 선진국의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여론조사가 그만큼 신뢰를 못 얻는 1차적인 이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우리 국민들의 여론조사에 대한 이해도 높아진 만큼 조금은 좀 유연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이걸 왜냐하면 이제는 선거 관련해서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도 있고 그렇죠. 또 조사기관이 대부분 뭐 질문지 또는 조사 결과의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충분한 사안인데 심지어는 우리 소중한 방송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현안 주요 이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청와대발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지금 강도 높게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상황에서 추미애 그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인사청문회 요청이 이제 어제 들어갔단 말이죠. 네. 국민 여론은 추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찬성이 높았습니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를 받아서 지난 6일 실시한 조사인데요. 네.
전국 502명 조사 방법은 앞서 조사한 또 조사 표본 오차는 앞서 조사한 내용과 동일하고요. 응답률은 4.8%.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번엔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그렇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찬성이 절반을 웃돌았습니다. 53%. 이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찬성 긍정적인 의견으로 나타났고요. 네. 반대가 37.7%였습니다. 이것도 오차 범위 내입니까?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죠. 이건 벗어나는 오차 거예요? 범위를 벗어나서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높았는데 네. 여기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이렇게 전체 결과가 절반을 웃돌았으니까 앞으로 탄탄대로일 것이다. 추미애 법무장관. 그런데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조금 다른 여론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뭔가요? 지금 전체 여론의 열세를 쥐고 있는 것은 약간 진영 간 대결 구도 성격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중도층이거든요. 네. 근데 중도층에서와 무당층 지지정당이 없다 해서는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해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건? 그것은 이제 뭐 중도층의 성격 자체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않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고 또 무당층은 또 보수 성향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좀 더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나타나는데 앞으로 어떤 이 검증 과정의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런 여론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추미애 이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찬성 여론 50% 이상은 조국 전 장관도 초반에는 이랬거든요. 앞으로, 그렇군요. 예, 앞으로 어떤 이 추미애 이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뭐 의혹들 이런 것들이 검증되느냐 또는 또 돌발적으로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이것과 맞물려서 지금 김진표 이 총리 후보로 거론됐었는데 지금 뭐 고사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수치는 제가 결과는 소개를 안 되는데 관련된 조사에서 압도적이지가 않았어요. 찬성 여론이. 처음에 그 얘기 나왔을 때요? 네, 물론 이제 뭐 표면적으로는 노동계의 반발이라는 이야기도 있기는 하지만 네. 청와대 내에서도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이 총리 후보자로 거론됐던 물망에 올랐던 김진표 의원에 대해서 전 부총리에 대해서 상당히 압도적인 여론이 나오지 않았던 것도 좀 고려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반면에 이 추미애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거든요. 앞으로 이게 이제 어떤 이미지로 연결되는 거 중요한데 저는 두 가지 정도의 투 트랙으로 여론이 갈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이 개혁에 대한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추 다르크. 그렇죠. 뭐 노 다르크라는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 네. 아닌가요? 네. 돌을 넘었고. 네. 네. 그런데 그런 이미지가 지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또 대통령이 지명했다는 사실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들은 살아있거든요. 네. 장관 후보자 개인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누가 임명을 하고 누가 지지를 보내고 있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철학을 공유할 것이다. 이것도 긍정적인 여론을 만들어지고 있는데 근데 지금 뭐 논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런 의혹들이 발견됐는데 이게 치명적이라면 대통령 지지율에도 상당히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거. 또 하나는 가장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 중에서의 관건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계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에게는 이 여론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추미애 후보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과는 상관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그런데 사람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 투톱이거든요. 법무장관 또 검찰총장.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가느냐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일단은 추미애 후보자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으로 나오긴 했는데 그렇죠. 네. 지금 뭐 석사 논문은 뭐 결론까지 표절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이런 게 나오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특히 그중에 하나의 변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계나 앞으로 추미애 후보자가 어떤 식으로 그 윤 총장을 바라보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경우는 아닌데 우리가 뭐 대자비 기시감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다시 한 번 더 소환이 되는 경우인데 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강검실 법무장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당시에도 강검실 법무장관에 대한 개혁에 대한 기대감도 컸었고 또 노무현 대통령의 신뢰 또 신임도 상당히 했었는데 왜 삐거덕 됐었냐면 또 검찰과의 관계였거든요. 그렇죠. 그때도 검찰총장하고 사이가 그랬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에는 분명히 강검실 당시 전 법무장관하고는 분명히 다른 또 유형을 가지고 있는 추미애 장관 후보자이긴 한데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냐. 근데 일각에서는 또 이건 뭐 여담이긴 한데 네.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여성들에게는 조금 약하다.
근데 사실 약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에게는 그동안 좀 유아적이었다. 그러니까 아주 본인의 강력한 봐줬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 행동을 못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여성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좀 더 대응이 괜찮지 않겠느냐. 대응을 잘하지 않겠냐. 저도 잘 이해는 안 갑니다. 그런 일련의 댓글들도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그거는 좀 처음 들어본 얘기긴 한데 일단 네. 저한테는 뭐 특별히 잘해주는 거 없기 때문에. 네. 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감찰 그러니까 그 유재수 전 울산 부시장인가요? 그리고 하명 수사 논란 지금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 지지율하고 연결이 됩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좀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발표될 것이 또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대통령 지지율이 긍부정이 밝혔는지 오늘 모르겠는데 3시 이후에 발표하나요? 그거는? 곧 발표 날 지지율? 겁니다. 네. 발표 날 건데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기관이 있으니까요. 네, 근데 네. 이 조사 결과의 특징적인 게 뭐냐면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은 골든 크로스로 갔다가 긍정이 부정을 앞서게 되는 거죠. 근데 또 데드 크로스로 또 곧바로 이어지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부정이 긍정보다 많아지는데 지금 이것도 역시 오차 범위 내입니다. 그러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특징은 임기 반환점을 돌고 난 이후에는 긍정과 부정이 수시로 교차하면서 아주 이게 덕락이 이게 엇갈리는 그래서 극단적으로 거의 한 40%대의 긍정과 40%대의 부정으로 나눠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키를 쥐고 있는 건 중도입니다. 중도. 뭐 맨날 중도가 키를 지겠죠. 네. 화를 내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네. 아니 사실 저는 중도의 실체가 뭔지 궁금해요, 솔직히. 네, 그건 다음 편의 특집으로 네네. 시간 관계에서. 그런데 이 중도에서는 아직까지 이게 의혹이 실제로 규명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진 않았는데 일간 조사로 보면은 최근 들어서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조금 작동을 하고 있어요. 영향을 받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의혹들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준 것인지 아니면 최근의 일련의 논란들이 그냥 단순히 부정적으로 그냥 인식이 된 것인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논란과 의혹이 길어진다면 규명이 제대로 잘 안 되고 계속 이 공방이 이루어지면서 이렇다면 대통령 지지율에도 부담이 될 텐데 조국 전 장관 관련됐을 때도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상당히 여론도 우호적이었습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과 연동됐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논란이 길어지고 제대로 이 조국 전 장관 관련된 부분들이 규명되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부정평가가 많아지면서 결국 사태로까지 이어졌거든요. 네. 이번에는 과연 어떤 현상이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또 뭐 조국 전 장관 사태는 정경심 교수 재판이 또 사실은 좀 약간 특이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 네. 부분도 영향을 미칠 것 같긴 하고요. 오늘 네. 사실 이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가 네. 그분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사의 표명의 이유가 바로 이제 감찰무마 하명 수사 의혹 관련해서 수사받고 뭐 참고인 조사받고 이제 이것이 좀 부담스러웠다 이런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청와대에 있는 비서진이나 실무진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 이것도 역시 앞으로 이제 지지율에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뭐 이것이 지지율에 긍정적일 것이냐 부정적일 것이냐를 놓고 보면은 당장 대통령 지지율이 부정적으로 쏠리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지금은 아직까지 이것이 규명되지 않은 데다가 왜냐하면 이것과 물려 있는 것이 바로 검찰개혁이거든요. 단기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검찰개혁입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변수가 경북공인데 그게 뭐예요? 경북공. 경북공. 네네. 예. 수능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경복공 아니고 경북공. 이목이 있겠는가요? 네. 근데 네. 경제는 지금 당장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북한 관계가 지금 썩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급냉한 상태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 지지율을 끌어올려왔던 것은 북한 이슈였는데 그렇다면 남아있는 것은 공약입니다. 검찰 개혁. 공약. 예,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지지층들도 상당히 강하거든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서초동 여의도 지표로 이어졌던 것인데 그렇다면 당장의 지지층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탈하지는 않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이 제대로 규명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게 뭐 엇박자 또 혼선을 빚는다면 그 자체로서 이 느슨하게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층은 이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지금 핵심적인 것은 검찰개혁에 대해서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래서 중요한 것이 추미애 이 법무장관이 인사
청문회를 통과하고 난다면 어떤 행보를 보여주느냐도 대통령 지지율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인사청문회 요청이 어제 들어가서 원래 12월 30일까지 이게 다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안 할 가능성도 사실은 이제 점쳐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임명은 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1월 달엔 임명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고 임명되면서 또 어떤 식으로 좀 더 대통령과 혹은 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렇죠. 이게 또 관건이 되겠네요. 핵심 중에 또 하나는 이제 이 공수처 설치법입니다. 어떻게 기존의 안과 크게 왜곡 없이 통과가 돼서 이게 국민 여론의 찬성 의견이 상당히 높은 네. 그런 이 공수처법 설치거든요. 그런 그렇죠. 만큼 이것 자체가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도 뭐 검찰 개혁도 중요하겠지만 연결되겠지만 대통령 지지율과도 맞닿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공수처법 얘기하시니까 말씀인데 어차피 이제 앞으로는 결국 선거법, 공수처법 이제 이것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가 좀 관건인데. 패스트 트랙이 중요하죠. 네, 이렇게 되면 정당별로 또 지지를 잃을 정당과 얻을 정당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선거법 관련해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네. 이제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해득실이 달라지잖아요. 내년 선거에. 또 하나 이제 공수처법인데 지금 보수 또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공수처법 설치 반대거든요. 공수처 설치법 반대입니다. 네. 그럼 이것 자체가 그냥 지금 예산안처럼 또 통과돼 버린다면은 지지층들이 또 이탈될 수 있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패스트트랙 결과에 따라서 정당 지지율도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 관련해서 9877 쓰시는 우리 네. 애청자분 왜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을 자주 조사합니까? 역대 이런 정권이 있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자주 발표가 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랬고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그렇고 대통령과 관련된 우리 국민들의 관심도가 뭐 매우 높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주 발표가 되는데 그 이전에는 왜 그러면 발표가 안 됐었느냐. 그 이전에는 조사를 하더라도 뭐 내부 연구용이나 이랬었는데 최근에는 이 대통령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제 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계속해서 이런 궁금증들이 있거든요. 네. 이번 이슈는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쳤겠느냐. 그래서 이제 자주 발표가 되고 발표하는 기관과 언론사도 많아진 것만은 분명합니다. 인터넷 언론사까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에 명암 또 긍부정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더 많은 여론이 반영된다 있을 수 있는데 또 지나치게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여론에 영향을 주는 이른바 여론 편성 현상 이런 것도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도 상당히 자주 발표는 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것이죠. 미국의 경우에는 CBS 방송이 발표를 하든 아니면 갤럽이나 퓨 리서치 센터 같은 곳에서 발표를 하든 대부분 그냥 참고합니다. 미국 사람들 관심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통령 물어보면 에이 노노노 이러고 그냥 자기 할 일을 하는데 우리는 일단 대부분의 식당을 가더라도 대통령 이야기 아니면 축구 이야기 아니면은 네. 배종찬 얘기를. 군대 이야기. 군대 이야기. 네. 물론 뭐 뚱쿠벨 이야기를 가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뭐 여론조사는 사실 그동안에도 계속 해왔을 텐데 발표를 좀 자주 하는 거다. 네. 또 새로운 소식인데요. 지금 우리 또 애청자분께서 뭐라고 문자를 보내셨냐면요. 0345 쓰시는 분인데요. 배종찬 소장님. YTN TV 나오시는 거 보고 반가웠다가 너무 점잖으셔서 낯설었어요. 네. 특히 노변호사 옆에서는 한없이 귀여워지시니 좀 네. 좋습니다. 이런 얘기 보내시네요. 그래서 사실 귀요미 이미지인데 네. TV에서는 제가 귀엽게 했다가는 두 번 다시 출연을 못 하겠다고. 그렇죠. 안 될 수 있어서 네. 그런 점 좀 이해해 주시고 YTN은 좋은 방송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유승민 전 당대표를 주축으로 지금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신당 지지율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짧게. 예. 첫 번째로 지금 정당 지지율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쪽으로 양정당 쪽으로 결집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만큼 이제 신당이 된다면은 두 정당과는 완전히 차별화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차별적인 요소가 있느냐. 정당은 결국 세대 또 지역 또 이념의 절대 지지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신당이 그런 기회를 잡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신당 지지율이 그렇게 아주 획기적으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네. 그러나 그럼요. 지켜보겠다. 예. 그러니까 뭔가 좀 차별화될 수 있는 국면과 계기가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두 정당 쪽으로 가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뚱커벨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노영희 출발새 아침. 잠시 후 4부에서는요,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뉴스 탐구 생활. 바른 역사. 네, 뉴스를 각별한 시선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탐구 생활. 오늘은 바른 역사 시간이죠. 역사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뉴스를 제대로 들여다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전우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원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2주 만에 인사드리는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어요. 근데 네. 한 번은 이제 제작진의 착오로, 한 번은 제가 또 딴 데 가야 되는 날이라서 연속 2주를 못 나왔죠. 네. 뭐 기다리시는 분은 아마 없으셨을 것 같지만 아니요, 많이 기다리셨어요. 두 번을 이렇게 펑크를 내서 네. 청취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어떤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십니까? 며칠 전에 우리 이른바 경제사에, 현대 경제사에 큰 족적을 남겼던 전 김우중 대우회장이 돌아가셨고요. 네. 오늘이 발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발인날 당자의 일생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이 도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또 그분의 삶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있을 것 같아서 네. 이제 개인의 얘기는 빼고 또 우리 재벌 경제 체제 또는 재벌 체제 이거 어떻게 만들어져 왔나. 전에도 한번 이 프로그램에서 앞시기,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시기에 재벌체제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본격적인 경제개발 시기의 재벌 성장사는 좀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대우가 엄청나게 큰 회사였고,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인문학적 소양을 또 지원하는 그런 또 정말 재벌로서는 드문 그런 행보를 보여서 우리가 좀 신기하다 이런 생각도 하긴 했었었는데요. 네, 서울역 옆에 이제 대우재단 빌딩 그렇죠. 만들어 놓고 연구자들한테 연구 공간 지원하기도 네. 하고 학술 활동 지원하기도 하고 좀 민음사라는 출판사도 또 지원하고 그랬죠. 드문 활동을 했었죠. 네. 그런데 그 회사가 갑자기 좀 타격을 IMF 때 받으면서 급격하게 몰락하게 된 거란 말이죠. 그거는 이제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대우그룹 하나만의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재벌체제 전체를 좀 말씀드릴까 싶었던 거예요. 네. 일단 한 번 더 좀 기억을 환기하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네. 벌이라는 글자를 쓰는데 군벌, 그렇죠. 재벌, 학벌 군벌. 이런 식의 이야기를 쓰잖아요. 족벌. 네. 일단 이 벌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글자가 문문 안에다가 정벌할 벌자를 써놓은 글자예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그냥 좀 상식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네. 우리가 흔히 부자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돈을 아주 많은 사람 보고는 백만 부자라고 안 그러고 백만 장자라고 그래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진짜. 부자와 네. 장자의 차이는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들을 했어요. 부자에는 밭전자가 들어가요. 그렇죠.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이고요. 장자는 우리가 백만장자 하는 건 백만은 땅이 아니잖아요. 돈을 말하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 옛날엔 이제 현물 경제 시대였으니까 네네. 재물을 많이 창고에 쟁여놓은 사람이 장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땅 많이 가진 사람은 지주들인데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 부를 획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전쟁이었거든요. 전쟁으로 전리품 노획해서 네. 그것들을 잔뜩 자기 집안에 싸다 놓거나 또는 전리품 자체는 아니더라도 전쟁에 승리했다고 해서 왕으로부터 상금, 포상금을 받아서 그걸 네. 자기 집 창고에 잔뜩 쌓아놓은 사람들을 장자라고 그랬는데 그런 집이 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개념 자체로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을 많이 획득한 가문 이걸 이제 벌이라고 썼거든요. 사실 부정적 이미지가 좀 있네요. 원래 이렇게 좋은 의미로 쓰인 것은 아니죠. 이제 그냥 이제 그래서 벌열, 문벌 이런 말들은 오랫동안 써왔어요. 네. 그랬다가 이제 재벌이란 말이 생긴 건 언제부터냐면 1920년대, 10년대 말부터 중국에서 신해혁명이 일어나고 남쪽에서는 이제 선문이 쪽 이렇게 그 공화정으로 이제 나라를 통일해 가는 과정에서
하면서 네. 북쪽에서는 원세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저 갑신정변 진압했던 이제 원세계 네, 바로 원세계. 미안스카이라고 부르는 네.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부하들이 각각 무력을 기반으로 각 지역에 할거하는 각 지역을 지배하는 이런 상태가 벌어졌어요. 이걸 이제 군벌이라고 불렀는데 네. 이 군벌이는 정확한 당시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제 군사력을 배경으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집단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핵심은 비정상성이에요. 네. 군인이 군인의 할 일을 넘어서서 정치 권력까지 장악하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보니까 당시 이제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 급격히 국가 주도로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큰 부자들, 기업 집단들이 생겨났고 이들이 기업 경영에만 이제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을 어떻게 기업 경영에 유리한 방향으로 돌릴까. 좌지우지하고. 그래서 이제 네. 국가 경영에 간섭하는, 개입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이걸 이제 군인들이 중국의 군인들이 벌려를 이루어서 네. 국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과 비슷하다 해서 이걸 일본에서 재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돈 많은 사람을 재벌 이렇게 얘기하는데 돈 많은 사람은 재벌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고 그냥 부자 장자 불러주면 되고요. 재벌은 그 재산을 배경으로 해서 본래 의미대로라면 이제 정치 영역 전반에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집단 이 정도로 쓰는 게 이제 원래 의미에 정확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이제 바로 좀 앞에 부연 설명이랄까요? 이게 네.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1960 그 초기에는 이제 그야말로 정경유착. 그러니까 재벌이 돈을 벌어서 정치 세력한테 주면 정치 세력이 그 돈을 받고 대신에 재벌들한테 유리한 정책을 좀 유리한 정책이라기보다는 불법 또는 이제 부당한 이제 기업 행위들에 대해서 눈 감아주고 봐주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면 이제 박정희 정권 때 특히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재벌 정책은 훨씬 더 좀 다음 단계 재벌과 정치 권력이 아주 강력한 유착 단계로 나아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경제 성장 정책이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으로부터 직접 원조가 줄어들고 차관으로 특히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 그렇죠. 자금, 베트남 파병, 그다음에 서독의 그 광부 파견, 또 나중에 조금 더 뒤이어서는 중동 노동자 파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이 외화를 국가가 관리하면서 이제 또 외국에서 차관도 이제 국가 보증으로 들여오고 이걸 기업들한테 경제 성장 자금으로 또는 경제 개발 기업 자금으로 빌려주잖아요. 네네. 당시 국내 금리하고 국제 금리가 워낙 차이가 컸기 때문에 빌려만 줘도 특혜였어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연리 5%의 차관을 들여와서 국내 네. 금리가 한 15%씩 막 되던 때인데 기업들한테 한 6%, 7% 정도로 빌려주면 가만히 갖고만 있어도 1년에 그렇죠. 10% 정도의 이득이 차익이 생기네. 생기는 거잖아요. 게다가 수출을 하겠다고 해서 수출 신용장만 이제 제출을 하면은 바로 거기에 이제 막대한 이제 자금을 빌려주기도 했었고. 네. 그러니까 정부가 원하는 이제 산업, 정부가 수출을 유도하려고 하는 산업 이런 쪽에 투자만 하면은 막대한 자금 지원을 받아서 곧바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들이면 또 더 많은 혜택을 받고 나중에 이제 대마 불사라는 식의 바둑영어까지 들어오면서 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은 기업 경영이 아무리 잘못해도 망하기 직전이 되더라도 정부가 망하도록 두지 않는다. 네, 그래서 재벌들한테 맨날 집행유예, 사모법칙이 또 막 적용되고 그러니까 이제 있죠. 법적으로는 그랬을 수 없고 사실 이제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이제 자금들이 이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좀 지원이 됐고 대신에 뭐 잘 알다시피 이런 재벌 기업들은 그렇게 저리로 융자받은 돈에 대한 좀 반대급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가만히 있어도 벌 수 있게 해줬으니까 그 또 정치적 판단, 또 관료의 판단에 의한 거니까 뭐 관계나 정계 쪽에다가 뇌물이든 지금으로서는 뇌물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네. 당시에는 뭐 이제 정치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자기 기업 노동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이제 뭐 70년 전태일이 분신할 정도로 아주 최저임금만 선만 지급을 하면서 막대한 돈을 아주 이제 물 쓰듯이 네. 정치자금으로 불리고 이러면서 정부 정책과 기업들의 이른바 기업 전략 기업 운영 전략이 맞아 일치하고 떨어져서 예. 그렇게 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재벌 기업들이 막 성장하는 이런 시기를 거쳐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60년대 중반 이후부터 80년대까지의 일반적으로 보자면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기 또는 압축 성장기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동시에
이제 세계적 차원에서는 세계적 기준에서는 별로 이렇게 별 볼 일 없었던 기업들이 세계적 대기업으로 한꺼번에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었죠. 그런데 이게 근제 뭐는 중점 기업이라든가 국가의 중점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정책적으로는 좀 변하잖아요. 네. 6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수출 대체 산업화 그래서 그동안 많이 수입해왔던 섬유류라든가 식품류라든가 네. 이런 쪽에 좀 주로 육성을 했다면 70년대 중반 이후로는 중화공업화라고 하는 모터를 내걸고 자동차, 조선, 전기전자, 석유화학 이런 쪽에 이제 건설하고요. 이런 쪽을 육성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이 다 이런 정부 정책하고 서로 이제 짝짝꿍이 돼서 하다 보니까 재벌이라는 그룹이 갖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외국인이 볼 때는 굉장히 신기하죠. 뭐 한국에 와서 제일 신기해하는 게 저는 이제 그렇게 느꼈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어떻게 같은 회사 이름인데 자동차도 만들고 아파트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은행도 가지고 은행에도 이제 투자하고 뭐 이러냐. 도대체 자기네 기준으로서는 코카콜라 아파트 같은 거 상상을 못 하는데. 그렇겠네요. 음료수를 만드는 이제 분명히 브랜드인데 음료수에서 모든 브랜드인데 그게 아파트에 써 있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롯데 칠성사에다가 롯데 아파트로 만들고 이런 거죠. 예. 뭐 세상에 제철회사가 아파트 짓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그렇죠. 하는 현상들이니까. 그러니까 뭐 심하게 얘기하면 현재 한국에서는 한두 개 재벌 기업하고만 관계를 맺으면 만약에 그런 마음을 먹고 한두 개 재벌 기업의 브랜드만 쓰겠다라고 네. 마음을 먹으면 두 개만 써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을 거예요. 먹는 데서부터 자동차, 집, 뭐 의류까지.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아주 좋게 말하면 사업다각화지만 그야말로 문어발식 확장들을 해왔던 것이고 네. 이 문어발식 확장이 국가와 결탁된 또는 국가와 연결된 이제 금융자금과 결합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대우가 왜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글로벌 기업이 되고 했느냐라는 네. 질문하고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몰락했느냐라고 하는 질문하고 답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야의 특별한 전문성, 뛰어난 이제 기술적 우위를 갖지 못한 채 국가 지원에 의해서 저리자금에 의존해서 이제 이 각 방면으로 네. 이제 기업들을 확장하고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한쪽에서 적자가 나면 흑자나는 쪽에서 빼다가 이제 넘겨주고 네. 그런 것들이 불법이 되니까 그걸 좀 안 들키기 위해서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되는데 이게 굳이 유독 대우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었다. 우리가 1997년 그렇죠. 외환위기를 겪었을 때 그때 이미 뭐 삼풍부터 해서 여러 기업들의 부실 사태들이 줄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자금 지원이 어떤 연유로 인해서 끊기거나 이제 금융이 끊기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동안 내부에 쌓여 있었던 온갖 문제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이죠. 드러났던 것이고 이건 이제 재벌 체제가 가졌던 근본적인 문제점이기 때문에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 정부가 또는 우리 사회가 집중적인 좀 관심 또는 뭘 기울였던 것도 그런 거였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런 기업의 부당한 이제 정경 유착의 고리를 끊자가 하나였던 것이고 기업들이 무리한 이제 사업 다각화 또는 이제 문어발식 확장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으로 흑자가 나도 적자를 떼오게 되는.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이제 주식회사 자체가 하나의 공적 기업이 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는 이 대우나 그 당시 그 외환위기 사태 당시에 기업체 연쇄 도산, 연쇄 부도의 문제는 기업 회장들, 우리가 자꾸 이제 기업 회장들의 성공과 실패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그 기업에 있었던 수십만 명의 직원들이 다 실업자가 되고 거리로 나앉고 그리고 지금의 자영업자로 이제 몰락해서 네. 오늘날에는 자영업 비율이 세계 최대 수준이 되었고 그래서 어떤 경제 정책을 펴더라도 자영업의 위기라고 하는 문제를 극복할 수 없는 이런 문제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좀 역사학자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대가 없는 발전은 없다. 우리가 압축 성장을 한 대가를 좀 아프게 치렀는데 그나마 그래도 좀 잘 극복해 온 편이다 싶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아직도 이런 재벌 체제가 갖고 있는 이제 비정상성 또는 위기를 스스로 이제 초래하고 극복하지 못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크게 남아 있기 때문에 재벌 개혁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제 더 미룰 수 없는 좀 주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우그룹의 성장과 몰락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게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그 경제 토대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느냐 다 밀접히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네요. 그리고 그런 것이 단지 이제 기업주나 그 기업주 가족의 무슨 뭐 우은이나 불운이나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워낙 컸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지금 이제 오늘 김호중 전 회장 발인입니다마는 그렇죠. 이날 감회가 새로운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당시 대우에 봉직했던 근무했던 분들이나 네네. 하청 기업에 있었던 분들이나 뭐 그분들의 마음도 좀 헤아려 보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발인 날인데 의미 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노영의 출발새 아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선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